전세 사기 막는다. 세입자 올리는 전세 사기 기승이라는 주제에 선정했는데요. 수백억 원대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여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있습니다. 중형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A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리지 않거나 낮춰서 허위 고지하는 수법 등으로 이 피해자 400여 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등의 보증금 명목으로 2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채무 초과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20여 명의 이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걸 또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일단 재판에서 A씨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증금 편취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법인이 투자한 돈이 공중에 붕 뜨게 되면서 연쇄부도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된 거다. 이런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이들 혐의 중에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인 건 또 지금 사기나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같이 동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 창출이라는 어떤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날 이 A씨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사기 피해 규모는 200여 명, 그러니까 206명인 것으로 알려졌고 사기 피해액은 128억 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잖아요. 전국의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게 되면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가 704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8월에 비해 9월이 더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500건대였거든요. 8월이 511건, 9월이 523건이에요. 그런데 700건대로 올라섰다는 것 자체는 지금 한 35%가량 이 관련한 이 사기 피해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금액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1,098억 원에서 1,526억 원으로 거의 한 40%가량 증가를 했고요. 사고율도 2.9%에서 4.9%로 늘었습니다. 보증사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순서냐면 서울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인천, 경기도 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파트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전세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 아파트 전세가율이 증가하게 되면 최근에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연립이나 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빌라라고 하죠. 빌라의 가격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빌라 가격들도 천차만별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가율도 지금 상승을 했지만 지금 관련해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의 어떤 전세가율도 상승을 했는데 이 전세가율이 어떤 거냐면 매매가율에 대한 전세 가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깡통 전세 가능성 커지죠. 그러면 깡통 전세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는 아까 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사를 할 때 내 전세 보증금을 찾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이 해당 지역 전세 가율을 볼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런 관련 지역들을 조금 더 피하게 되면 어떤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구가 지금 이 전세 보증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깡통 전세 때문에 내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지 해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죠. 네. 전세보증보험 이제 가입하려는 분들도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입 기준이 더욱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입한 이 가입자들 가운데서 전세보증 사기 피해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이곳에 노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녹화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많죠.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보험에 더욱더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깡통전세는 최근에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게 집주인과 계약 기간이 만료 후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보증금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집주인 대신해서 이 HUG가 일단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집주인이 주면 좋지만 주지 않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지난 9월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올려놨어요. 향후 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의 가입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50% 이하에서 140% 이하로 10%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깡통 전세가 속출하게 되면서 지난달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갚아준 이 전세 보증금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501가구가 집주인에게 이사 가기 직전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87억입니다.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이 보험 상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1억 원에 불과했던 대위 변제액이 지난해 5,040억. 와.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그 이전에는 사실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이 지난달 보증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건이 넘어섰고요. 보증사고 금액이 1,526억 원 기록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문제인 게 2020년, 2021년 전세 가격 그리고 집값 모두가 폭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22년에 접어들면서 1년도 안 된 시간인데 상당히 많이 부동산 거품이 빠진 것과 동시에 거래 절벽을 이루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전세값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매매가도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매매가가 공시 가격보다 더 낮아진 경우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2020년이나 2021년에 깡통 전세가 아니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2022년이 됐을 때 지금 현재에서 깡통 전세가 된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매매나 다음번에 이 전세 세입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본인의 보증금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최고 8%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끌에서 집을 산 청년층들 그리고 서민들은 요즘 너무 밤잠을 힘들죠. 못 주무실 거예요. 일단 지금 관련해서 코픽스 수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코픽스 수치가 9월에 비해서 0.58%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010년 1월에 코픽스를 공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건데 이 코픽스가 중요한 이유, 일단 코픽스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을 받은 분들은 위험해지게 됩니다. 대출 이자도 당연히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렇게 코픽스가 상승하게 된 이유, 사실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두 번째 빅스텝이 단행이 됐죠. 일단 그러면서 예적금 금리가 오르게 됐어요. 근데 코픽스가 예적금 금리 와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와 코픽스 서로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게 되면 코픽스도 오르는 거고 이런 식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주담대 금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지금 코픽스가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나마 글쎄요.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빅스텝은 아니고 베이비 스텝이 단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빅스텝이 0.5%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거라면 베이비 스텝은 0.25%포인트 인상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폭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일단 미 연준에서 이 지금 긴축 속도를 조금 완화시키자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환율이 조금은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원을 넘어섰는데 최근에는 1,300원대예요. 그리고 지금 레고랜드 사태 다시 언급을 해야 되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빅스텝을 밟게 되면 당연히 서민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상당히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이비 스텝이 단행이 됐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대출 금리로 밤잠 못 이루시는 영끌족들 그리고 서민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출금으로 인해서 내가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해서 갚아야 될 이자가 어느 정도로 늘어났는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피부에 더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2년 전에 연 3.08%의 금리로 주담대 4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은 A씨 같은 경우가 당시 원리금으로 매달 204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조금 넘게 갚아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6개월마다 변동되는 대출금리, 그리고 문제인 건 사실 제로금리 시대 때 대출 받았던 분들 고정금리로 받았으면 괜찮은데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받은 분들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로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욱더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6개월마다 변동되는 대출금리가 16일 6.18%까지 급등을 해서 289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4만 원 내던 것에서 85만 원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야 이게 이제 업다운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월급을 받는 그쵸. 보통의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가 일단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 때 돈을 빌린 서민들과 영끌족, 청년층에게 어떤 이 현재 시행 중인 고정금리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매달 받는 월급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부담해야 되는 대출금들이 확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정기예금 등 이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 당부가 얼마나 은행권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사실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뭐 아까도 제가 코픽스하고 연관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적금 관련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출금리를 은행에서 가파르게 올렸어요. 올리고 나니까 예적금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 대출금리는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자 받는 건 규모를 키워놓고 이자를 주는 건 왜 이렇게 인색해? 이런 시중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이후에 예적금 금리도 따라서 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돼서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도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은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예적금 때문에 은행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대기 시간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이전과는 다른 풍경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출받은 서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지금 예금금리 인상 경쟁,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올리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된 건 단행된 거잖아요. 베이비 스텝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적금 금리 인상이 안 된다면 또 예적금 금리와 관련해서 민감한 분들은 아니 이미 지금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 인상이 됐는데 예적금 금리 왜 안 올려? 이렇게 비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과연 금융당국의 이건 사실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뭐 강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권고사항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실 깡통 전세 관련된 이야기, 전세 사기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런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다 보니까 정부가 임대차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아니면 체납된 게 혹시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거 진짜 요구해야 돼요. 관련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뭔가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라고 음, 하잖아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꼭 확인해야 된다. 음,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렇죠. 확인을 해야죠.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해야 되는 서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관련해서 지금 집주인이 체납을 했는지 세금 음,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두 가지 서류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와 관련해서 언급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서류에 뭐 근저당 설정도 안 돼 있어서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계약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정부가 관련해서 그걸 방지하겠다라고 내놓은 이 개정안인 건데 일단 이 임대차 정보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확인권을 개정안에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집주인에게 세금 얼마나 체납했는지 저희가 보려고 하니까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집주인들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집주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관련한 자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제 모르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세금 음, 체납액이 워낙 크다 보면. 그렇게 되면 내 전세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어떤 세금 체납 문제로 인해서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음.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 중에는 담보권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비 관련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입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입 신고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확정일자 받는 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확정일자 지금 도장 딱 찍었다고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법적 효력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0시가 되기 전에 법적인 효력을 얻기 전에 집주인들이 그 사이 몇 시간을 이용해서 음, 세입자 모르게 담보를 받는다는 음, 거죠. 세입자와 계약한 그 집을. 음.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이걸 또 막겠다고 정부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하고요. 또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권 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 조항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관리비 항목, 이 관리비라는 게 사실 고무줄일 수 있어요. 집주인이 지금 이렇게 전기세가 뭐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일 수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관리비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음. 이와 관련해서도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효력이 이제 그 다음 날에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제 은행 문 닫고 나서 관련 서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사실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소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덜을 수 있게 이렇게 담보권 설정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500만 원이 늘어나서 5,5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음, 늘어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관련해서 정보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상향하게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고요. 과밀 억제 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의 경우는 4,800만 원이고요. 광역시는 2,800만 원 등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이 세금보다 우선하는 세입자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론가님께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점들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1,351명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전과 계약 후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 다 체결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뒷짐지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집주인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짜고 쳐서 이 사기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기본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납세 증명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작가분이 집주인이 체납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등본만 확인을 하고 너무 깨끗해서 그냥 계약을 했는데 입주해서 산지 6개월 만에 빨간 딱지가 날라온 거죠.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넘어가기 직전을 맞닥뜨리게 된 건데 결국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샀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증명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요구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주인 신분증 등 이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이 서류 진위 여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바로 계약을 맺으면 좋지만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리인 위임장 그리고 집주인 인감증명서 또 집주인과 유선 통화에서 그러니까 유선 통화라기보다 영상 통화를 하셔야 돼요. 영상 통화에서 얼굴 대조하고 계약 내용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계약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요. 계약 후 그러니까 계약 당일에 해야 될 일은 확정일자 일단 부여받아야 되죠. 그리고 전입신고해야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주민센터 혹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전월세 신고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에 하셔야 될 것. 일단은 이게 기간별로 그러니까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이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기간 2분의 1 경과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 가입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전세 계약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 정도까지 사실 꼼꼼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내 전세 보증금이 안전하다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자 울리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